위스키는 결국 통빨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위스키 만들 때 오크통 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들도 풍미의 최소 절반, 많게는 80~90%까지 오크통 숙성에서 좌우된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오크통은 위스키가 잘 성장하도록 돌봐주는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혹시 그거 아세요? 오크통이 위스키의 다양한 풍미를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색깔까지 갖게 한다는 걸 알게 된 게 고작 20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오크통을 숙성이 아닌 저장이나 운송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 시절의 위스키라는 건 지금의 보드카처럼 색이 투명했을 뿐더러 풍미도 지금보다 훨씬 거칠고 투박한 곡물 증류주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19세기 들어 여러 나라에서 위스키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크통의 위스키를 오래 담아 놓으면 맛과 향이 확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오크통 숙성은 위스키 만들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아이템을 구성해 봤는데요. 위스키 만들 때 가장 결정적이라고 하는 오크통 숙성에 있어서 특별한 원칙을 갖고 있는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의 증류소 2곳 탐듀와 벤로막을 함께 탐험하려고 하는데요. 힌트 하나 미리 드리자면 이 두 증류소 모두 100%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대체 왜 100%를 강조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PD, 스카치하고 버번하고 숙성할 때 가장 큰 차이점, 차별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버번은 무조건 새로운 오크통을 써야 되는데 스카치는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오크통을 써야 된다고 책에서 읽었어요. 주라기월드가 아니고 책에서 읽었구나. 네, 맞습니다. 버번 위스키는 새로 만든 오크통, 뉴 오크 배럴에 숙성하도록 돼 있지만 스코틀랜드에는 이런 규정이 없죠. 그래서 버진 캐스크라고 해서 새로 만든 오크통을 일부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다른 술을 한번 숙성시켰던 오크통을 가져와서 재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쓰는 재사용 오크통 가운데 가장 흔한 게 바로 버번 위스키 숙성할 때 썼던 오크통, 버번 캐스크입니다. 뭐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쓰는 오크통의 대략 80% 이상이 버번 캐스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는 버번 캐스크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걸까요? 네, 뭐 풍미라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구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많은 양을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버번 캐스크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일단 미국에는 오크통을 만들기에 좋은 참나무가 너무나 많아서 오크통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버번 위스키는 반드시 새 오크통에 숙성하게 돼 있어서 한번 숙성에 쓰고 나면 다시 쓰질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버번 캐스크, 흔히 말하는 엑스 버번은 매물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격도 크게 비싸지는 않아요.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요, 메이커스 마크 버번 배럴 하나가 $125 정도에 거래된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뭐 고숙성 희귀 버번을 담았던 오크통은 $200 이상 훌쩍 넘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버번 배럴이 $100대에서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번 캐스크 다음으로 많이 쓰는 쉐리 오크통, 이 쉐리 캐스크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요. 시즌1 쉐리 위스키 영상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요즘 스코틀랜드에서 쓰는 쉐리 오크통은 거의 주문 제작 방식으로 복잡하게 제조가 되는데요. 스코틀랜드 증류소에 주문을 받아서 스페인 쿠퍼리지에서 오크통을 만들고 나면 이걸 쉐리 양조장인 보데가로 보내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쉐리 와인을 넣어서 풍미를 입히게 되고요. 그런 다음 와인은 빼내서 식초나 브랜디로 만들고 통만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져와서 위스키 숙성에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걸 쉐리를 양념처럼 입혔다고 해서 쉐리 시즈닝 오크통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쉐리 맛만 살짝 입혀서 빨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쉐리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쉐리 캐스크 생산량은 미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버번 캐스크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공급은 달리는데 쉐리 위스키 인기는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쉐리 캐스크 수요도 급증하다 보니까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일례로
유럽의 오크통 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요, 500리터짜리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 하나가 1000유로, 우리 돈 140만 원을 넘어가고 있고, 페드로 히메네스 캐스크는 1500유로, 210만 원을 넘어가던데요. 제가 스코틀랜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쉐리 캐스크 매입 가격이 버번 배럴에 대략 10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자, 신PD, 쉐리 오크통에 숙성한 쉐리 위스키로 제일 유명한데 하나만 꼽으면 어디예요? 틴트 제일 먼저 했던 맥켈란. 맥켈란 정답입니다. 네, 맥켈란이 대표적이죠. 자, 그런데 맥켈란이 있는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에는 쉐리로 유명한 증류소가 꽤 많아요. 이미 주라기 월드에서도 다룬 글렌팍 클라스도 전통적인 쉐리 명가이고요, 글렌 알라키도 쉐리로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쟁쟁한 곳과 더불어서 쉐리 명가로 부활을 꿈꾸는 증류소가 있으니 거기가 바로 탐듀예요. 스카치의 심장 스페이사이드의 젖줄인 스페이강 바로 옆에 있는 탐듀는 1897년에 설립됐으니까 역사도 꽤 오래됐는데요. 하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름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어요. 왜냐? 그 전까지는 뭐 가끔 싱글몰트 내놓긴 했지만 커티삭이나 페이머스 그라우스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 제조용 원액 생산에 주력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2011년부터 큰 변화가 생깁니다. 글렌고인을 갖고 있는 스코틀랜드 독립병입 회사 이언 맥클로드가 탐듀를 인수하면서 싱글몰트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건데요. 이때 이언 맥클로드가 탐듀 싱글몰트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내세운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싱글몰트 숙성에는 100% 올로로스 쉐리 오크통만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쉬운 버번 캐스크는 아예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버번 캐스크하고 쉐리 캐스크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100% 쉐리 캐스크, 이거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더구나 쉐리 오크통 중에서도 유럽산 참나무 유러피언 오크로 만든 건요, 미국산 참나무인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로 만든 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근데 증류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탐듀에서는 미국산 참나무도 쓰기는 하지만 주로 스페인산 참나무로 만든 오크통을 쓰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에서 자란 수령 100년 이상의 참나무를 잘라서 쉐리 와인 산지인 헤레스로 보내면 헤레스 쿠퍼리지에서 널빤지로 잘라서 2년간 건조를 한 뒤에 오크통을 만드는데요. 이후 쉐리 와인 양조장으로 보내서 쉐리 와인 풍미를 입히는 이 시즈닝 기간도 최소 2년을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크통 숙성에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다 보니까 탐듀는 2019년부터 증류소에 자체 쿠퍼리지까지 마련을 했는데요. 스페인에서 실어온 쉐리 캐스크 품질을 확인하고 보수하는 것까지 증류소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탐듀 위스키도 정말 제품이 다양한데요. 핵심 제품은 12, 15, 18 이 세 가지거든요. 다른 유명한 쉐리 위스키 다 드셔본 분이라든가 쉐리 위스키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입문해 보시려는 분들에게는 꽤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같은데 가끔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녹차 티백은 대체 몇 번이나 우려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녹차 티백 우려내는 거 딱 2번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에 따르면 처음 우려 마셨을 때 녹차 성분의 60, 70%가 우러나고 둘째 잔에서도 20%까지는 나오는데 셋째 잔부터는 거의 맹물과 같아진다고 하던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증류소에서 쓰는 오크통이 녹차 티백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오크통도 티백처럼 여러 번 쓰게 되면 맛이 다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글렌모렌지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위스키 좀 아는 분들은 이게 퍼스트 필인지 세컨드 필인지 많이 따지잖아요. 아마 이 대목에서 퍼스트 필, 세컨드 필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요. 퍼스트 필, 세컨드 필, 서드 필은 오크통을 사용 횟수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막 건너온 버번 캐스크가 있다고 쳐요. 이 오크통은 이미 버번 위스키 숙성에 한 번 사용된 오크통인데요. 이걸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처음으로 스카치 숙성에 쓰게 되면 퍼스트 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번째 사용하는 오크통이지만 스코틀랜드 증류소 입장에서는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퍼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퍼스트 필이 뭔지 알고 나면 세컨드 필이나 서드 필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한 번 숙성을 마친 오크통에 다시 또 다른 위스키를 넣고 숙성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사용했기 때문에 세컨드 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뒤에 세 번째 숙성에 쓰게 되면 서드 필이 되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크통은 쓰면 쓸수록 맛이 점점 빠지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녹차 티백처럼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까지만 쓰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아주 힘들어요. 왜냐? 한마디로 오크통이 비싸서인데요. 증류소에서 오크통을 한두 개 사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위스키 생산비 가운데 최소 10에서 20%를 오크통 구입 비용이 차지한다고 할 정도인데요. 오크통을 사서 한 번이나 두 번만 쓰는 건 증류소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죠. 수지 타산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증류소가 3번 혹은 4번, 심하면 5번까지도 오크통을 재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맛이 빠진 오크통은 쓰지 않겠다. 오로지 퍼스트필 오크통으로만 위스키를 숙성하겠다라고 선언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사이드의 숨은 보물과도 같은 벤로막 증류소인데요. 벤로막은 어떻게 해서 퍼스트필로만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제가 원래부터 벤로막 위스키를 좀 좋아했는데 증류소에 다녀와서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 여기는 생산 방식과 철학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벤로막은 다른 증류소와 달리 컴퓨터 자동화 설비라는 게 아예 없어요. 역사가 120년이 넘고 전통을 지극히 중시하는 곳이라서 모든 걸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는 수공업 방식을 고집하는데요. 말 그대로 핸드크래프트 증류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분기부터 100년 넘은 걸 쓰는 건 물론이고요. 발효와 증류 상황을 기록하는 작업 일지도 수기로 작성을 하고, 심지어 증류기에서 나온 스피릿, 증류액의 양을 측정할 때도 자동 센서가 아니라 나무로 된 자로 사람이 직접 재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실에 컴퓨터 하나가 있기는 한데 오직 이메일 보낼 때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통과 수공업 정신을 강조하는 벤로막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오크통 숙성에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퍼스트필 캐스크만 숙성에 사용한다는 건데요. 증류실에 가보니까 아예 벽에다가 exclusively first fill, 그러니까 오직 퍼스트 필이라고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버번 캐스크는 그렇다 치고 요즘 말로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쉐리 캐스크까지 오직 퍼스트 필로만 숙성할 수 있는 비결은 대체 뭘까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벤로막이 고품질 소량 생산 원칙을 추구하는 곳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간 생산량이 50만 리터밖에 안 될 만큼 적어서 캐스크도 고품질의 퍼스트필만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만약에 다른 대형 증류소처럼 생산량이 많았다면 퍼스트필만으로는 도저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벤로막의 주인인 고든 앤 맥페일의 자금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위스키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1993년에 벤로막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 고든 앤 맥페일, 정말 엄청난 회사잖아요. 벌써 4대째 가족 독립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병입 회사인데요. 오크통 확보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는 고든 앤 맥페일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벤로막은 퍼스트필만으로도 위스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벤로막도 정말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는데 핵심 제품은 10, 15 그리고 21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벤로막은 일반적인 전형적인 스페이스사이드 위스키와는 좀 다릅니다. 피트 처리도 10에서 12ppm 정도까지 은은하게 하고 있고요. 스피릿도 꽤 묵직하게 뽑아내거든요. 뻔한 스페이스사이드 위스키 이젠 지겹다 하시는 분들에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페이스사이드의 숨은 보석, 숨은 보물 같은 증류소 두 곳을 함께 탐험해 봤는데요. 흔히 나만 알고 싶은 위스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한테는 탐듀와 벤로막도 그런 위스키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생산 철학이 뚜렷한 곳을 좋아하는데 탐듀나 벤로막을 보면 확실한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간 관계로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쓴 스카치가 있어 즐거운 세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주라기월드 인스타그램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추가 정보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오늘 특별한 이벤트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소설가 이경란 작가님께서 디어 마이 송골매라는 책을 내셨던데요. 읽어보니까 이거 아주 재밌어서 주라기월드 애청자분들께도 한번 나눠드릴까 하거든요. 이경란 작가님이 백캠 출연하러 오셨을 때 제가 직접 사인까지 받아왔는데요.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3분께 저자 친필 사인이 담긴 디어 마이 송골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곡은 이번 아이템 준비하면서 떠오른 노래인데요. 탐듀나 벤로망 모두 100%를 지향하는 곳이라서 노래도 보드카 레인의 100%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보드카 레인의 100%를 들으면서 100% 퍼스트 필로 숙성한 벤로망 위스키 한잔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벤로망 21년이거든. 우와. 와, 이 향이 진짜 와. 와, 은은한 피트향. 와. 내가 요새 좀 몸이 좀 다운이 돼 있었는데 이거 먹으니까 와, 스페이스 사이드로 그냥 탁 날아갈 것 같아 진짜. 와, 이거 진짜 100% 퍼스필이네. 와, 대단하다.